오늘 유 목사님이 정신분열적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조금 발전해 주시겠어요? 윌프레드 비오는 정신분열증 환자에 대한 클라인과 로젠펠드의 정신분석적 연구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정신분열증에서 주체 또는 자아가 자기의 특정 부분, 현실을 지각하는 능력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례, 시력을 상실한 남자. 비오는 자신의 능력을 공격하여 발생한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각 안에 발생한 것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한 환자에 대해 서술했다. 오늘 아침 그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늦게 와서 카우치에 누웠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편안한 자세를 취하기 위해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약간의 시간을 보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야 해요. 그는 말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다. 아니죠. 나는 그게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좀 더 오래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모든 게 불결하고 냄새나요. 나는 시력을 잃은 것 같아요. 약 25분이 지났다. 독자들은 아마도 지금쯤은 정신분열증 환자의 이런 파편화된 의사소통과 친숙해져 있을 것이다. 그의 의사소통 능력은 거의 상실되었다. 하지만 그는 무력함과 자기 공격적인 기면에 대해서 의사소통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시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비오는 이전 면담들과 자료에 대한 상당한 논의를 거친 후에 마침내 해석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 장의 부록에서 제시되고 있다. 분석가는 환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불결하고 냄새나는 것들은 환자가 분석가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가 분석가를 그렇게 만들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가 자신의 시력을 포함하여 내 안에 집어넣은 것들을 배설물로 느끼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해석은 비록 연상에 의해 똑같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정신증적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주고 있다. 공격으로 인한 자해의 해체, 정신의 일부, 환자의 시력을 분석가에게 옮겨놓기 등의 과정. 이것은 클라인의 환자들, 감정 능력을 상실한 남자와 인식 능력을 상실한 여자에게서 발견되는 것들과 유사하며 아크의 사례에서 로젠펠드의 환자가 손상된 정신의 일부를 분석가의 굽은 손가락에 집어넣었던 분석과도 유사하다. 이 환자의 견해에 의하면 분석가가 자신에게 들어온 투사물을 배설물이나 방귀와 같은 불쾌한 것으로 만들어 다시 방출하고 있다. 분석가의 이런 해석에 대해 환자는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 환자는 발작적으로 경련을 일으켰고 나는 그가 주변의 공기를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환자는 마치 해석이 자신을 신체적으로 침범한 것처럼 반응했다. 해석에 대한 이러한 환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오는 다시 해석했다. 따라서 나는 그에게 그가 자신의 학문을 통해서 배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눈을 포함하여 나쁘고 냄새나는 자신의 부분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볼 수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때 나는 그에게 그 자신이 시력을 상실했으며 어머니나 나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느낀 것은 그가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능력들을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오는 그의 원 논문에서 환자가 자신의 시력을 제거했을 때 그에게 있어서 본다는 것이 무엇을 암시하는지를 말해주는 자료에 대해 묘사했다. 이 환자는 볼 수 있는, 즉 통찰하고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정신을 갖는 대신 다른 정신분열증 환자들처럼 경험을 비워버리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비온이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정신분석적 추론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비온의 원 논문에 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이 장의 부록에 실린 요약된 내용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환자가 자신의 정신 내용이나 손상된 부분을 비워버리는 방식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력이 떨어져 나가고 파편화되고 축소되었다는 비온의 해석에 환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추적해보자. 환자.
내 머리가 쪼개지네요. 내 검은 안경인가 봐요. 비오는 자신이 몇 달 전에 검은 안경을 썼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분석가. 당신의 시력이 당신에게 되돌아왔지만 그것은 당신의 머리를 쪼개고 있어요. 당신이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시력이 아주 나빠졌다고 느끼는군요. 환자는 고통을 보지 않으려고 스스로 추출했던 보는 능력을 되찾아야만 했다.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안경은 분석가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의 경험의 의미를 되돌려주는 분석가의 기능을 나타냈다. 따라서 안경은 그의 나쁜 시력, 검다는 것은 그에게 상처를 준 자신의 나쁘고 홍난, 보복적인 부분을 나타낸다. 검은 배설물 찔꺼기처럼을 나타낸다. 환자, 그의 직장을 보호하려는 듯 고통스럽게 움직이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분석가, 당신의 직장 안에 아무것도 없군요. 환자, 도덕적 비난이 있을 뿐이죠. 나는 그에게 그의 시력을 상징하는 검은 안경이 양심으로 느껴지고 있고 그 양심은 부분적으로는 그가 고통을 회피하려고 시력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나와 그의 부모를 감시하는데 그 시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를 징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젠펠드의 해석처럼 이러한 설명은 환자의 정신이 붕괴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것은 정신증적 문제로서 정신증 환자에게 고통스러운 자극으로 경험되는 보다 일반적인 문제들과의 대조를 이룬다. 비오는 그러한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예로 환자가 다가오는 주말에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를 들었다. 환자가 말을 이었다. 주말에 내가 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로젠펠드의 환자인 모호하게 확장된 남자와 마찬가지로 이 환자도 이제 평범한 접촉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이 사례는 환자가 접촉 능력을 회복했다고 느끼게 되었고, 따라서 자신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내게 말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분석가는 환자의 정신의 부분들을 되돌려주는 역할을 했다. 비오는 자신의 설명에서 이 능력과 다시 접촉하는 것이 환자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이런 식으로 환자의 정신의 부분들을 되돌려주는 분석가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검토될 것이다. 여기서 다음 장에서는 프로젝티브 아이덴티케이션이라 투사적 동의시를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거기에서 또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죠. 그 다음 가보시죠. 연결고리에 대한 공격. 피오는 후에 자기에 대한 공격을 마음 안에서 둘을 하나로 연결하는 능력에 대한 공격으로 재개념화했다. 즉 하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또는 지각장치를 통해서 생각과 현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공격한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제시되는 비온의 또 다른 환자는 내적 상태들 사이의 연결을 적절히 유지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의사소통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 말을 더듬는 남자. 비오는 짧은 논의에서 정신이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연결고리에 대한 공격, 말에 대한 공격에 대해 설명한다. 나는 고집센 아이를 다루는 어머니의 능력과 관련해서 환자가 어머니에게 느꼈던 사랑의 감정과 그러한 감정의 표현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해석을 제공할 필요를 느꼈다. 환자는 내 말에 동의한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지만 몇 마디 안 되는 말조차도 말을 심하게 더듬는 바람에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다. 그의 말더듬기는 한 번 말할 때마다 1분 30초 이상의 말을 흐름을 끊고 냈다. 비온이 환자가 자신의 말을 공격해서 붕괴시킨 결과로 말 더듬기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환자는 무언가를, 즉 비온의 생각에 동의하는 자신의 생각을 잘라버렸다. 이것은 만성 정신분열증 환자가 말을 파편화하는 것과도 비슷하다. 말 더듬기는 말과 소리를 서로에게서 분리시킨다. 그것은 확장된 형태의 자기에 대한 공격이다. 그는 단어들을 연결하는 자신의 능력을 공격했고 그의 정신과 다른 사람, 그의 분석가의 정신을 연결해주는 말 자체를 공격했다. 이것은 환자 자신이 감사하게도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는 이 말더듬기가 해석의 의미로 지각할 수 있고 그 해석에 대한 반응을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자의 능력에 대한 공격, 거의 멸절시키는 그의 결과라고 보았다. 비오는 자기에 대한 그런 공격이 정말로 살인적인 것이고
죽음의 공포, 이 사례에서 물에 빠져 죽는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환자는 실제로 숨이 가빠 헐떡거리는 것과 비슷한 소리를 냈다. 헐떡거리는 소리 중간중간에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내는 것과 같은 꼴깍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그에게 그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했고 그는 그 소리가 괴상하다는 데 동의했으며 자기 자신이 내가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을 말했다. 비욘과 그의 환자가 산출한 이미지 안에는 숨이 막히고 물에 빠져 죽는 환상에서 드러나는 죽음의 성질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산물들을 소리로 표현하는 것, 말 더듬기는 말의 연결고리들이 무참하게 끊겨진 후에 남아있는 말의 잔재들을 비워버리는 행동이다. 어떤 점에서 여기에는 약간의 의사소통적 요소가 남아있다. 그러나 그것은 본래의 정신 내용보다는 환자의 정신이 처해있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사소통한다. 우리가 이 장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분열과 파편화는 투사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현지 분열적 자리의 방어 과정들, 특히 분열과 투사는 비정상적인 동일시 형태를 발생시킨다. 그것은 다시금 자기를 손상시키고 그 결과 취약한 내적 상태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좋은 내적 대상을 안전하게 형성하려는 환자의 시도를 방해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인격의 핵심을 위태롭게 한다. 그것은 또한 개인으로 하여금 우울적 자리에 고통스러운 염려와 죄책감에 직면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투사적 과정들은 안정된 인격 발달의 토대가 되는 만족스러운 내사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원천이다. 이럴 경우 견고한 자기감과 확신에 기초한 정체성의 형성은 불가능해지며 나중에 우울적 자리에 접근할 때 필요한 정신적 토대를 갖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여러분 조금 명백한 오역이 하나 있어서 알려드려요. 거기에 지금 보신 것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투사적 과정들은 안정된 인격 발달의 토대가 되는 만족스러운 내사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원천이 된다. 마치 투사적 과정들이 만족스러운 내사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원천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정반대로 해석한 거예요. 내가 원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These projective processes are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problems for the satisfactory introjection upon which a stable personality can develop. 여기서는 이러한 투사적 과정이 성공적인 내사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원천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내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이런 투사적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석은 그 정반대로 된 해석을 이어서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투사가 일어나면 분열과 투사가 일어나면 이고가 취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견고한 자기감과 확신에 기초한 정체성의 형성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얘기. stable personality가 그러니까 안정된 인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satisfactory introjection 내사 과정 내사가 잘 일어나야 되는데 이 내사가 좋은 대상의 내사가 일어나야 돼. 좋은 대상의 내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들은 과정이 지나치게 장애가 되기 때문이라는 이러한 투사적 과정이 만족스러운 내사를 가져오는데 방해가 되는 가장 큰 원천이 된다. 그 다음 얘기가 이런 투사적 동시가 많을 경우에 나중에 우울적 자리에 접근할 때 필요한 정신적인 토대를 갖추지 못한다는 얘기죠. 투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의 이고나 셀프가 분열돼서 그 분열된 것의 일부가 외부로 투사되는 거죠. 외부 대상에 투사된다는 얘기. 여기서는 분석가에게 자기의 어떤 부분들이 투사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좋은 내적 어떤 내사랑 인트로젝션이 잘 일어나서 좋은 대상이 형성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 안에 투사 과정들이 지나치게 일어날 경우에 이런 내사 과정을 방해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투사라는 얘기예요. 분열과 투사. 그래서 지나치게 이런 방어적인 작용들이 일어날 때 문제가 된다. 이 설명인데 이게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따라서 개인은 대상과 보다 현실적인 관계를 맺는 능력을 형성하지 못하거나 우울적 자리의 감정으로부터 이전의 편집증적 감정으로 빠르고 격렬하게 되돌아가는 추적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때 편집분열적 자리에 초래를 둔 편집증적 불안과 대상관계 및 방어 기제들이 다시 지배적이 된다. 그런 개인은 심각하게 붕괴되는 성향 또는 종종 정신증적 성향을 갖게 된다. 다른 한편 편집분열적 자리에서의 발달 과정이 잘 진행될 경우 내적 대상들과 자기는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는다. 그때 주체는 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우울적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갖게 된다. 이들 분석가들이 보고하는 것과 같은 전형적인 정신분열적 사고에 관한 자료들은 환자가 정신의 비정신증적인 부분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분적으로 인식하는 손상된 인식 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남아있는 부분은 제거되고 남은 인식 상태를 계속해서 전달하고자 노력한다. 정신을 재구성하는 데 실패한 환자에게는 파괴된 의미와 의사소통을 이해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석가가 필요하다. 정신의 손상으로 인해 의사소통 수단이 심각하게 방해받을 때 환자는 전형적으로 비정상적이고 구체적인 형태의 상징화에 의존하는데 비오는 이것을 표의 문자라고 불렀다. 로젠펠드의 연구와 비온의 후기 설명은 정신분열증 환자는 분석과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보았던 프로이트의 초기 견해와 대조를 이룬다. 그들에 따르면 이런 환자들은 분석가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 비온은 그러한 관계가 지닌 이중적인 신들에 관해 설명한다. 환자의 정신의 한 부분, 정신측정, 이 그들의 의미 세계를 파괴시키고 망상적으로 의미의 세계를 재구성하려고 시도하는 동안에 정신의 또 다른 부분, 정신증적이지 않은 파편화되고 반전시키고 방해하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분석가와의 연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프로이트는 그의 삶의 후기에 이러한 종류의 분열에 대해 예언한 바 있다. 우리는 환자들이 환각적 혼동에서처럼 환자와 외부의 현실 세계로부터 그토록 멀리 있는 상태에서조차도 종종 그들의 정신의 한 부분을 되찾게 될 때 그들에게는 마치 객관적인 관중처럼 자신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수동을 바라보고 있는 정상적인 인격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검토해온 사례들 중 일부 환자들은 분석가와의 연결을 성취하려고 애쓰면서 절망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었다고 느끼는 정신의 요소들, 로젠펠드의 사례에서 굽은 손가락으로 나타나는 질병, 비온의 사례에서는 손상된 시력을 맡겨두는 저장소로 분석가를 사용하고 있다. 환자가 손상된 자기의 측면을 분석가 안에 집어넣는 이러한 관계의 형태는 훗날 클라인 학파의 연구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중요한 발견이었다. 비온의 연구 또한 환자의 의사소통에 접근하는 클라인 학파 분석가들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다른 환자들, 그리고 한 환자의 다른 부분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한다. 비정신증적 인격은 신경증 문제, 즉 자의 작용에 따른 생각과 감정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에 반해 정신증적 인격은 자아를 회복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클라인 학파의 치료 실제는 환자들이 위정된 메시지 이상을 의사소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변화되었다. 환자는 위장되건 위장되지 않건 간에 더 이상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는 정신을 가지고 도움을 청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마음, 자아나 자기의 온전성이 붕괴되는 것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죠. 그 뒤에 부록에서는 비우는 장치로서의 정신 이라는 이게 이 내용이 조금 있는데 이 내용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요.
우리 마음에는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무엇을 비워내는 이런 기능도 있다고 하는 거죠. 비워낸다고 하는 게 너무 지나치게 비워내버리면 우리 안에 남는 게 없어서 우리 정신이 균형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이 오역이 났다고 얘기했던 것도 이 프로젝션들이 지나치게 진행돼 버리면 좋은 내적 대상을 인트로젝션 한다고 하면 내사하는 것, 내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자기 안에 어떤 우리 안에 좋은 대상들이 일단 형성이 돼야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서 나쁜 대상과 좋은 대상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그 당시로는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 이게 오염되지 않아야 돼. 아주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서로 이게 섞여버리면 이 당시에는 핸들링이 안 되니까 좋은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쁜 대상과 나쁜 대상을 완전히 구별하는 이런 이분법이 있어서 그래서 좋은 내적 대상이 있어야 나중에 우울적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좋은 대상 자체가 내재화가 되지 않고 뭐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전부 프로젝션 한다는 것은 배설하는 거죠. 자기 안에 남아 그러니까 우리 영양을 섭취해서 우리가 몸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섭취하는 것보다 밖으로 그냥 다 설사해 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 그래서 우리 정신 안에 어떤 새로운 머티리얼들이 좋은 내적 대상들이 우리 안에 형성돼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으로서 우울적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좋은 내적 대상의 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형성이 있기 전에 투사라는 방어작용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 버려요. 모든 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는 쪽으로만 우리 방어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 버리면 내사 과정이 지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마음에 비우는 장치로서의 기능, 섭취하는 장치로서의 기능과 비우는 장치로서의 기능, 무엇을 받아들이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비우는 장치이기도 하는데 너무 비우는 쪽에 기울어 버리게 되면 전체적인 균형을 상실하고 마음 자체를 형성하는데 마음 자체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하는 이런 개념이 속에 있는데 여러분 이제 한번 잘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애쓰신 최후 발제자 유 목사님 느낌 조금 나누시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간단하게 소감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죠. 예, 저는 또 우리가 얘기하는 다중인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 다중인격과 이 파편화된 상태와 어떻게 이거를 비교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었거든요. 그 경우 쉽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다중인격 속에서는 어떤 이거의 기능들이 완전히 박살난 것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 안에 굉장히 선량한 사람으로 있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아주 험한 공격성을 가진 사람으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하나의 경우에 따라서 보통 이중적인 것은 우리가 보드라인 환자들에게서는 이런 현상 다중인격 같은 모습을 많이 봐요. 굉장히 친절했는데 다음엔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정신분열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인격 저 인격이 구별이 되는데 이게 분열증 환자에게 가면 이거 자체가 프래그멘테이션이 돼가지고 전체로 수습해낼 수가 어느 하나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친절한 사람으로 드러날 때는 친절한 사람으로서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 공격적인 사람으로 할 때 공격적인 기능으로 드러나고 다중인격들이 그 나름대로 기능을 하는 이런 인격들이 숨어 있는데 인격이 보통 분열증 환자들은 이게 완전히 박살이 나서 어느 부분에 머무르더라도 제 기능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다 프로젝션이 일어나 버리니까 다 비어버려서 빈 강점만 있다는 얘기예요. 부분이 다 기능을 전체 아까 다중인격에서는 그 일부분이 전체 인격인 것처럼 활동할 만한 힘이 있잖아. 근데 이 정신분열증은 그런 힘이 없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 부분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